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지역의 수거하는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인데요. 올해 안에 신공항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신공항 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대구시는 다음 달 조직 개편을 시행해 관련 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신공항은 2025년에 착공해서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주변 지역은 첨단 물류와 산업단지, 친환경 에어시티로 개발을 하고 종전터는 첨단 산업과 관광 상업 중심 도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항이 빠져나가면 극심한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과 같은 대구 경제 발전을 방해해온 걸림돌이 해소돼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하고 있는데요. 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 연결 도로망 건설 등 이제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특별법 통과에서 보여준 열정과 역량을 2030년 신공항 개항 때까지 잘 이어가서 지역의 하늘길과 새로운 도약의 길을 활짝 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월 14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안동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비가 시작되고 밤에 저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강수량은 경북 북부에선 5에서 10mm 정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기는 건조한 만큼 비가 내리기 전까지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현재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황사는 오늘 안동 지역엔 오전까지 영향을 주다 오후부터 보통 수준으로 회복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 정보 시스템 결과에 따르면 주요 부지의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D등급 교량이 예천군에서 4개, 의성군과 영양군, 청송군 1개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부지의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2등급에서도 의성군의 2개 교량이 포함됐는데요. 전국적으로도 준공된 지 30년 이상 지난 교량이 전체의 30%에 달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인 걸로 나타난 가운데 북부 지역에선 노후된 교량이 안동시가 46개로 가장 많았고 영양군 37개, 봉화군 34개 순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도내 지자체들은 긴급 안전점검에 착수했고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을 추진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량 유지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은 어느 때보다 반가운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전국을 뒤덮었던 황사가 이 강수로 인해 점차 해소될 텐데요. 오늘 밤부터 포항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40mm 정도입니다. 비가 내리더라도 경북 동해안에는 현재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화재 예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3도 분포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국내 최대 풍력단지가 울진에 조성됩니다. 경북도는 오늘 울진군과 경북개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기술과 공공주도 지역상생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인데요. 지난해 3월 발생한 울진 산불로 인한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울진 경제를 빠르게 재건하기 위해서 이들 기관이 힘을 합치기로 한 겁니다. 경북도의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울진 산불 피해 지역에는 설비 용량 4.3메가와트 기준 94기 정도의 발전기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전체 404메가와트의 총 사업비 1조 원 규모의 국내 최대 풍력 발전단지가 울진에 조성될 계획입니다. 도는 이 사업을 주민참여형 신재생 에너지 집적 단지로 추진해서 개발 이익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도 높은 20도, 습도는 54%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서풍이 불면서 0.5에서 1.5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에서 민관군, 경, 소방이 함께하는 자체 화랑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화랑훈련은 2년마다 시도 단위로 개최되는 후방지역 종합훈련인데요.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울릉군 공습경보 발령 등 각종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 기관이 함께 훈련을 실시한 겁니다.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행된 훈련에서는 울릉 지역의 특수한 지형과 기상 조건을 고려해 실제와 유사한 상황을 조성해 군경 합동 작전을 펼쳤고요. 울릉군청 내 통합방위지원본부와 군경 합동 상황실을 개소해 작전 간 원활한 지원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울릉군은 앞으로도 비상사태 대비 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지역 안보와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11시 11분) 지났습니다. 최근 연예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브로커와 공모를 해서 이 병역 면탈을 시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습니다. 며칠 전에는 병역 비리 사건의 형사 재판이 열렸었는데요. 오늘 내로남불에서는 병역 비리 수사와 재판의 진행 상황과 또 향후 대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밝혀진 병역 비리 사건, 이게 어떤 사건인지 좀 설명부터 해주세요. 네, 병역 의무를 피하려고 한 병역 비리 사건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병역 브로커에다 병역 면탈을 위한 시나리오까지 등장했습니다. 시나리오요? 네, 병역 브로커인 구모 씨와 김모 씨가 작성한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통해서 연예인과 프로 운동선수 그리고 일반인까지 무려 109명의 병역 의무자가 병무청을 속여서 병역을 감면받았는데요. 그 병역 브로커 구모 씨와 김모 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건당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1억 1천만 원을 받으면서 병역 면탈 사건을 주도했습니다. 네, 시나리오라는 말이 지금 나왔습니다. 네. 정말 많은 조직이 이제 조직적으로 병역을 면탈한 건데 수법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우선 이 병역 브로커들이 병역 의무에 관한 상담 카페라고 하면서 상담 카페를 하나 개설했습니다. 예. 그리고 병역 의무자와 가족들이 이 카페를 통해서 병역 의무에 관한 상담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병역 브로커들은 병역 의무자와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고 환자를 가장한 맞춤형 시나리오를 제공했습니다. 병역 의무자는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환자로 가장해서 병원에서 진단서 약물을 처방받고 진료 기록을 발급받았고요. 이후에 관련 진단서 등을 병무청에 제출하고 병역 판정검사에서 4급 이하 판정을 받아서 병역을 감면받게 된 겁니다. 병역 의무자가 그야말로 시나리오에 따라서 연기를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뇌전증을 이유로 병역을 면탈했다는데 실제로 뇌전증이 아닌데도 이런 진단서와 처방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우선 뇌전증이 뭔지부터 살펴봐야겠는데요. 뇌전증은 이전에는 간질이라고 불렸던 병인데 뇌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이상을 일으키면서 의식소멸이나 발작 등의 증상을 보이는 병입니다. 네. 간질이라는 용어가 주는 사회적 낙인이 심해서 뇌전증이라는 용어로 변경됐는데 이 뇌전증 환자의 경우에 보통 뇌파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환자의 30-40% 정도는 뇌파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뇌파 이상 소견이 없더라도 꾸준한 진료 기록으로 뇌전증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악용해서 실제로 증상이 없는데도 병원에 가서 게임 중 갑자기 쓰러졌다.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발작을 했다.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 진료를 받고 또 가족들은 거짓으로 목격자 행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뇌파 이상 소견이 없는데 이제 진료 기록이 이제 꾸준하게 진료를 받은 게 기록에 남아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럴 때 진단이 가능하다는 건데 네.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대부분 게임을 하다가 쓰러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장시간 전자기기 사용 시 광자극이 뇌를 자극해서 발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료계 전문 지식에 착안해서 이야. 정말 지능적인 범행 방법까지 고안한 겁니다. 또 119와 응급실을 이용하면 1, 2차 병원을 거치지 않고도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는 3차 대형 병원 의료 서비스를 곧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악용을 해서 네. 병역 면탈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119에 허위 신고를 한 다음에 구급차를 타고 대형 병원 응급실로 직행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정말 치밀하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뇌전증 환자가 아니면서 약을 처방받았으면
이 복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병무청 신체 검사에서 이제 약을 복용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지 않나요, 보통? 네, 이 부분이 바로 병역 판정 검사에 허점이 노출됐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한 부분인데요. 네. 특히 래퍼 라비의 경우에는 뇌전증 환자인 척 실신 연기를 하면서 응급실까지 갔는데 당시 입원 치료 대신에 신경과 외래 진료를 먼저 요구했다고 해요. 그리고 담당 의사가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도 무리하게 약 처방을 요구하고 결국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실제로 뇌전증 환자가 아니니까 약을 복용하지는 않다가 약물 검사에 대비해서 신체 검사 전날 저녁과 당일 아침에만 이 뇌전증 약을 복용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뇌전증 진단을 이전에 받은 것과 약물 양성 반응을 통해서 4급 판정을 받은 거죠. 평소에는 먹지 않다가 복용하지 네. 않다가 검사 전날 그리고 당일 아침에 이렇게 복용을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병역 면탈 사건 사실 밝혀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밝혀지게 됐나요? 네, 병역 브로커 구 씨의 경우에 의뢰인이 상담을 하다가 병역 비리 혐의가 겁이 나서 중도에 그만두고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하면 작성한 서류를 토대로 병역 비리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병역과 관련해서 4급과 5급 진단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비해야 되는 서류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상담을 하는 실제 합법적인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인 줄 알고 했다가 이게 병역 비리인가 보다라고 해서 이제 아마 해지하겠다고 했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협박을 해서 어떻게든지 일을 성사시키고 컨설팅 비용으로 돈을 청구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원에 지급명령까지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보통 의뢰인들이 병역 비리로 처벌받을 것을 걱정해서 고액의 돈을 갈취당해도 자신을 고소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악용을 한 건데 네. 지급명령을 받은 의뢰인 중에서 한 명이 처벌 가능성을 감수하고 역으로 구 씨를 고소하면서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용기 있는 한 사람의 그 행동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범행이요. 현재 그럼 형사 사건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네, 우선 검찰과 병무청이 지난해 12월에 합동수사팀을 꾸렸거든요. 네. 그래서 약 3개월 만에 래퍼 라비 등 병역 면탈 사범 137명을 적발해서 병역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허위 뇌전증 진단을 위한 병역 면탈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범행을 주도했던 브로커 2명,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 병역을 제대로 이행한 것처럼 출근부를 조작한 공무원 5명, 그리고 병역 면탈자 109명과 공범 21명인데요. 네. 그중에서 브로커 구모 씨와 김모 씨, 래퍼 나플라와 그의 출근부를 조작한 공무원 등 7명은 현재 구속이 되어서 재판 진행 중이고요. 브로커들의 범죄 수익금 16억 원 상당을 추징 보전한 상태입니다. 네. 래퍼 나플라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도 추가됐다면서요? 네. 래퍼 나플라는 2016년에 첫 신체 검사에서 2급을 받은 다음에 여러 차례 병역을 연기하다가 2020년 10월 재검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2월에 더는 병역 연기가 불가능해져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네. 병역 브로커 구 씨의 조언에 따라서 우울증이 악화된 것처럼 가장해서 사회복무요원 분할 복무를 신청했습니다. 당시 나플라는 서초구청 담당 공무원 면담 과정에 정신질환이 극심해져서 자살 충동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무가 불가능한 것처럼 꾸며냈고 또 서초구청에 출근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출근한 것처럼 근무 기록을 조작하고 또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잦은 조퇴와 병가를 낸 것처럼 꾸며서 조기 소집 해제 시도에 가담한 혐의까지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병역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여기에 더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까지 추가된 겁니다. 죄가 참 많습니다. 네. 첫 재판이 바로 며칠 전에 있었죠? 네, 지난 11일 라비아 나플라 그리고 소속사 대표 공무원 3명의 첫 재판이 있었는데요.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해서 바로 그날 결심을 하고 검찰 구형까지 있었습니다. 검찰에서는 래퍼 라비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고 소속사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나플라의 범행에 단순 가담한 혐의를 받는 서초구 공무원 3명에게는 각 벌금형 1,000만 원을 구형했는데요. 예. 그 검찰에서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서 조직적으로 뇌전증 내지 소집 해제 신청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는 있지만 수사 당시에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전에는 변명하거나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기 보니까 서초구 공무원들도
가담을 했나 봅니다. 공조를 네. 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도 출근한 것처럼 근무 기록을 조작했는데 서초구가 이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사문서가 아닌 공문서 작성인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허위 그렇죠. 공문서 작성죄가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사건의 경우 처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선 병역 감면을 위해서 도망가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병역법 위반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네. 또 병무청을 속였기 때문에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또 허위 공문서 작성죄 및 행사죄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참 궁금한 게 네. 이렇게 병역 의무자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잖아요. 그러면 네. 병역 의무 이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병역 의무 이행하셔야 됩니다. 아. 네, 우선 좀 설명드리면 병역법에서는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아예 전시 근로역으로 편입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병역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네. 또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보충역 편입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범죄로 예, 맞습니다. 재판을 받는 경우고. 네, 그런데 이 경우처럼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서 재판에 넘겨진 병역 의무자들의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병역 의무가 면제되지 않고요. 결국 형사처벌을 먼저 받은 다음에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해야 된다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정말 다행이죠. 네. 자, 병역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정말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병무청에서는 지난 7년간 뇌전증을 이유로 현역에서 면제된 이들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병역 판정검사 과정에 심각한 허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병역 판정검사를 정밀화하고 또 가짜 환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혈액검사를 통해 실제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판정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를 확대해서 병역 면탈을 교사 방조하거나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경우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실제 뇌전증 환자분들이 보시면 참 속상한 일일 것 같거든요. 좀 더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한뇌전증학회나 신경과 전문의들은 사실 이 뇌전증은 이전에도 어느 정도의 증상만 있으면 바로 면제 판정이 나오는 엄연한 중증 질환인데 네. 이 뇌전증 판정 기준을 강화해서 혹시나 뇌전증 환자들을 잠재적 병역 면탈자로 취급하거나 그러면 안 아니면 되죠. 실제 뇌전증 환자가 군입대를 해서 사고가 생기면 어쩌나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되 이 뇌전증을 병역 면탈에 악용하는 사례는 엄정 처벌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오늘 내로남불에서는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병역 비리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최지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대구 엑스코에서는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이고요. 세계 10대 신재생 에너지 전문 전시회 중에 하나입니다. 서유리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12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열리는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는 2004년 제1회 세계 솔라시티 총회 개최를 계기로 마련한 행사로 올해 20주년을 맞았는데요. 22개 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핵심 기업 300여 개 업체가 참여한 현장의 소리와 방문객들의 얘기 들어보시죠. 저기 보니까 빌딩 사이에도 색색으로 좀 모듈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설명 한번 해주세요. 보시는 모듈은 일반 모듈에 비해서 색상이랑 뭐 여러 가지 질감 같은 거를 좀 다양화한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건물 일체형 태양광 모듈이라고 해서 건물의 외벽에 외장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구성이나 뭐 열에 대한 안정성이나 뭐 수분성 이런 것들을 다 강화를 해서 이제 건물 외벽에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내구성을 많이 높인 그런 제품이고요. 수상태양광 이쪽으로 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근데 현장에서는 이제 보기가 힘드니까 이런 계기로 해가지고 볼 수 있어서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안전성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지 몰랐었는데요. 안전성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이 연구가 돼 있는 것 같고 상당히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이런 엑스포는 좀 처음 와봐가지고요. 여기 사업 관계자들 뭐 이렇게 인력풀이라고 말해야 되죠. 이런 쪽으로 많이 넓힐 수 있어가지고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정선영입니다. 태양광 쪽에 관심이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전시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태양광 판넬 같은 걸 봤는데 옛날에는 그냥 기본적인 디자인이었다면 이렇게 외장재를 바꿔서 좀 색깔도 여러 개 있고 그런 게 색달랐습니다. 금요일까지 전시회를 하다 보니까 신재생 분야에 관심이 있고 트렌드를 알고 싶으시면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 이 전시회에서 볼거리 다양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 태양광 패널과 인버터 분야에서 각각 세계 10위권 내에 있는 기업들의 제품 전시를 비롯해서 태양광과 수소 분야의 비즈니스 컨퍼런스인 국제 미래 에너지 컨퍼런스도 열립니다. 여기서는 12개국에서 온 글로벌 전문가 60여 명이 모여서 각국의 시장 동향과 에너지 정책을 말합니다. 네. 이외에도 온오프라인 수출 상담회와 참가업체 간 네트워킹 파티 등이 마련돼 있는데요. 행사장에서 만난 부스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예 지붕을 리뉴얼해서 그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식이고요. 지붕에 구멍을 뚫지 않고 태양광을 설치해서 누수를 방지하고 단열 효과도 좋아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알리백은 100% 청정에너지로 사용하는 전기를 충당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산이 많기 때문에 지붕을 통해서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그 지붕 밑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충당하면서 알리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생에너지가 이제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면서 기업에서 태양광 기술을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듈 효율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셀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 효율이 이제 24%에서 5% 선인데 22% 수준으로 이제 거의 다 따라온 상태이고요. 이 효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페로브스카이트 텐덤 셀이라든지 아니면 헤테로 정션 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소재를 많이 개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도 이제 아리백을 달성을 선언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태양광 모듈을 설치를 해서 태양광 전력을 스스로 생산하여서 이제 전력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수면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수상 태양광을 세계 최초로 도입을 해서 지금 현재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서 발전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추가적인 수상 태양광 설비 투자를 통해서 수출 기업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아리백 선행 기업들도 이 REC를 구매하면 아리백을 달성하는 걸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REC를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생에너지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태양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겠네요. 네, 그 태양광 발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태양광 모듈인데요. 이 모듈에서 태양광을 받으면 전기로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영농형 모듈 같은 경우에는 벼나 작물 위에 설치를 해서 농경과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게 하는데요. 일반 모듈에 비해서 크기는 작지만 농민들이 벼농사만 할 때보다 3배에서 10배 정도의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다고 그렇군요. 하더라고요. 네, 이어서 대구시 에너지산업과 권금용 과장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올해 20주년 기념으로 개최된 본 행사는 25개국 300개사 1,010개 부서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하였고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신기술 전시를 확대하는 한편 대구 스마트 산단 지붕형 태양광 정책 모델을 소개하는 특별관과 특별 세션을 마련했습니다. 본 행사의 핵심인 태양광 발전은 재생에너지 중의 하나로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아리백 실천 등 탄소 중립을 위한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고 기후변화 이슈와 석탄, 가스 등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라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은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구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는 국내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별히 마련한 이번 행사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는 엑스코에서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에너지 산업의 동향을 알고 싶다면 방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오늘은 영남일보 정우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정 기자가 오늘 주목한 주제는 뭔가요? 네, 사용 후 배터리와 순환 경제입니다. 사용 후 배터리, 이제 사용하고 나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배터리를 말하는 거죠. 정확한 뜻은 뭔가요? 네, 흔히 폐배터리라고도 하는데요. 예. 환경부는 폐차 및 수명 만료에 따라 배출되는 친환경 배터리를 사용 후 배터리로 정의했습니다. 차량 등록이 말소되면 차량에서 탈거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배터리를 반납해야 합니다. 네, 폐배터리. 이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이 사용 후 배터리도 점차 늘어나고 있겠네요. 네, 국내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된 건 10년이 채 되지 않아 아직 물량은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전에 비해 확연히 늘어났습니다. 지난 2018년 기준 110대에 불과했던 사용 후 배터리는 지난해 기준 2,940대로 증가했습니다. 네. 불과 5년 만에 20배 이상 급증한 건데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배출량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2030년에는 누적 6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은 204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28%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전기차에서 나오는 배터리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이외에도 뭐 하이브리드 차나 뭐 전기 이륜차, 킥보드 같은 이런 뭐라 그러 해야 되나요? 모빌리티. 예. 이런 모빌리티에도 배터리가 많이 나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순수 전기차 배터리만 반납 의무가 있고 나머지는 의무 대상이 아닌 탓에 미수거 물량이 많고 정확한 통계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는 친환경차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차종인데요. 2030년까지 하이브리드 차에서 나오는 사용 후 배터리는 280만여 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수소차에 모빌리티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더 커지겠죠. 하지만 지금은 순수 전기차 배터리만 폐차할 때 이제 반납 의무가 있는 거군요. 네. 나머지 차는 없고요. 사용 후 배터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이렇게 반납 의무가 없으면 환경 오염이 좀 우려될 것 같은데 전기차 시대의 또 다른 그늘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전기차 배터리의 구성 요소를 보면 코발트, 니켈 등 중금속과 전해액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기차 배터리에 함유된 산화 코발트, 리튬, 망간, 니켈 등을 유독 물질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외부 노출 시 화재와 폭발 위험성이 크고 독성을 지니고 있어 일반적인 폐기물처럼 매립을 하면 토양은 물론 수질 오염의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용 후 배터리가 이렇게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건데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사용 후 배터리를 재활용, 재사용하는 리사이클링 관련 기술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잔존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판단을 내리는 건데요. 고가의 전기차, 원가의 약 6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이 바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전기차의 운행 거리와 성능을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부가가치도 높아서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도 새로운 시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난해 2030 2차 전지 산업 발전 전략에 사용 후 배터리 산업 관련 법력 정비 및 제도 개선을 포함시키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렇게 적극 육성에 나서는 걸 보니까 시장 잠재력도 큰가 봅니다. 네, 시장 규모도 급성장이 예상되는데요. 사용 후 배터리 시장은 2025년 3조 원 규모에서 2030년 12조 원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전기차 대중화가 이뤄진 2040년에는 87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용 후 배터리 배출량도 크게 늘고 관련 시장도 이렇게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배터리를 재사용, 재활용하는 방법이 뭔가요? 네, 단계별로 설명을 해드리면 폐차 등록 후 배터리를 떼내고 이를 회수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이후에는 전국 권역별로 운영 중인 거점 수거센터, 지자체 수거센터로 배터리를 운반하고 이를 보관합니다. 또 성능 평가를 진행하고요. 배터리를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재사용을 하고 기준 미달일 경우 재활용으로 분류해 매각이 이뤄집니다. 네, 일단 회수해서 성능 평가부터 먼저를 하네요. 또 분류를 하고. 근데 재사용, 재활용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잖아요. 네. 재사용되는 배터리는 그러면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네, 우선 재사용 배터리는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 이른바 ESS를 구축하는데 사용 후 배터리가 쓰입니다. ESS는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연계가 가능하다는 면에서 차세대 전력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산업단지인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내 위치한 2차 전지 종합관리센터를 제가 다녀왔는데요. 네. 이곳 센터에서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해 만든 ESS 제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이동식 충전기나 모빌리티 충전 스테이션도 개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캠핑용 전원장치, 전동 휠체어, 전기 이륜차, 전기 보트, 소형 카트, 태양광 가로등 등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야, 사용 후 배터리를 모아서 이렇게 새로운 제품이 되는 건데 재활용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재활용되는 사용 후 배터리의 경우 원료를 추출하는데요. 양극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광물인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등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기업들의 연구 개발로 회수율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네, 광산에서 이제 광물을 캐지 않아도 재활용을 통해서 이렇게 원료를 확보할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앞서 언급한 광물은 수입 의존율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면 업계 타격이 불가피한데요. 네. 실제 작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2차 전지 기업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죠. 재활용이 활성화되면 원료 공급을 안정화시키고 동시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재활용이 정말 중요하네요. 네.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이 탄소 중립에 기여를 하고 더 나아가서 공급망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건데 향후 경제에도 미친 영향이 크겠는데요. 네, 사용 후 배터리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사업군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수거, 보관, 평가, 보관, 매각하는 전처리 단계부터 제조, 재활용 등 각 단계별로 전문화된 기업이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예. 가령 운송은 배터리 부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밀봉하는 작업에 특화될 필요가 있고 재활용도 공정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야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사용 후 배터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이 구축되는 것 같은데 대구 경북 업계의 잠재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대구 경북에는 이미 유망 기업이 다수 포진해 있고 이들 기업이 사용 후 배터리 산업에도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우선 포스코는 배터리를 분쇄해 분말한 이른바 블랙 파우더를 재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최근 시가총액이 크게 올라 주목을 받은 에코프로 그룹의 계열사 에코프로 CNG는 포항에 배터리 재활용 신공장을 구축해 연간 2만 톤 이상의 물량을 처리하는 것은 물론 처리 능력을 높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영풍은 지난해 경북 봉화에 폐배터리 재활용 파일럿 공장을 신설했고 네. PM그로우는 배터리 사이클 그린 캠프를 운영 중입니다. 지역에서도 잠재력이 큰 산업이네요. 네. 예, 2차 전지가 향후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어떤 경제 발전의 한 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정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1년 정도 산업 취재를 하면서 2차 전지 기업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무역 수지는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실적을 냈던 반면 대구 경북은 역대급 실적을 거뒀습니다. 네. 그 이면에는 2차 전지 기업의 성장이 두드러졌는데요. 통상 성장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수치를 발표하는데 매월 2배, 3배 이상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출 강국 한국의 위상을 공고히 했던 효자 품목이 이전엔 반도체였다면 앞으로는 2차 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대구 경북 기업들이 그 중심에 설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군요. 2차 전지가 이제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시대가 가까워졌습니다.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보완해야 할 점도 있겠죠. 네, 아무래도 기술이 진보하면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차 전지, 특히 오늘의 주제인 사용 후 배터리는 국제 표준이 정립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네. 대규모 실증을 통해 과감하게 규제 혁신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대단히 테스트베드를 운용하고
사용 후 배터리 배출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성능 평가 역량도 끌어올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사용 후 배터리를 중심으로 하나의 산업군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산업 육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대기업은 이미 블루오션이라고 보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업이 끌어주고 중견, 중소기업이 함께 동반 성장하는 구조가 이상적입니다. 네. 분야별로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키울 수 있다면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 패권을 한국이 가져올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수의 포식자가 숲을 지배하지만 여러 동물이 있어야 건전한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산업도 마찬가지겠죠. 앵커 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은 사용 후 배터리와 순환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영남일보 정우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에 생생매워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41분 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생한 스포츠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생스포츠 대구신문의 석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프로야구 삼성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삼성 라이온즈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치른 올 시즌 첫 원정 3연전을 모두 패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어제 13일까지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SSG 홈 랜더스와의 홈 3연전에선 1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 4일 하나전 7대6 승리 이후 무려 6연패에 빠지며 최악의 한 주를 보냈는데요. 이 탓에 삼성은 개막 후 한 차례도 위닝 시리즈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1승 거두긴 했죠? 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 지금 석 기자께서는 이 시즌 초반 삼성이 이렇게 부진한 원인이 뭐라고 보시나요? 네. 어느 하나만 꼽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시즌 초반이지만 삼성의 투타 밸런스가 모두 무너져 엉망이라고 할 수 있었거든요. 네. 엉망이라는 강한 표현을 쓰셨는데 그만큼 이제 상황이 좋지 않은 거죠? 네, 먼저 투수진을 살펴보면 삼성은 KBO 리그 10개 구단 가운데 안타를 가장 많이 허용하는 구단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탈삼진율은 하위권이고 볼넷율은 높습니다. 네. 즉, 매 이닝 내보내는 주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말인데요. 이렇게 출루한 주자들이 홈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 리그에서 평균 자책점이 가장 높은 구단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투수들의 평균 구속 역시 10개 구단 최하위로 우레를 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 타자들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그래도 삼성 타선이 맹타를 휘둘러주면 어느 정도 이게 좀 상쇄가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삼성의 홈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는 국내에서 대표적인 타자 친화구장인 만큼 타선에서 힘을 내면 투수인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삼성의 타선 역시 힘을 쓰지 못하면서 삼성의 부진이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타율은 낮고 볼넷은 적고 그나마 홈구장의 이점을 살려 홈런을 많이 때려내긴 했지만 연패를 끊어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타선이라고 불리는 만큼 네. 타자들의 연결이 물어뜯듯 매끄럽게 되어야 하겠지만 각자 따로 논 듯한 모습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승리에 필요한 점수를 따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타선을 이루지 못했네요. 네. 그래도 연패 가운데서도 제 몫을 해낸 선수들도 있었죠. 네, 일부 선수들은 팀이 승리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고군분투하면서 삼성에 희망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투수진에선 에이스 뷰캐넌이 지난 8일 LG전에서 8이닝 1실점 위력투로 개막전에서의 부진을 만회했지만 아쉽게도 타선의 득점 지원 부족으로 승리를 따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원투펀치 수아레즈 역시 9일 LG전에서 7이닝 2실점으로 호투했지만 마찬가지로 타선의 빈공 탓에 승리와 연을 맺지 못했습니다. 네, 승리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말 그대로 원투펀치에 걸맞은 그런 활약을 했는데 타자들 가운데서는 누가 활약을 했나요? 아무래도 강민호와 구자욱 선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방만인 강민호는 다른 중심 타자들이 부진하는 가운데서도 기복 없이 3할 때 타율과 6할 때 장타율로 타선에서 제 몫을 다했습니다. 120억 타자 구자욱 역시 개막전 이후 매경기 안타를 신고하는 등 팀 내 최고 타율로 상위 타선에서 물꼬를 트는 역할을 100%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 득점권 타율 역시 5할대로 팀 내 1위입니다.
찬스에서 가장 믿음직한 타자죠. 그렇군요. 자, 시즌 내내 좀 계속해서 활약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삼성 오늘부터 또 경기 있죠. 다음 상대팀은 어딘가요? 네, 삼성은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라팍으로 롯데자이언츠를 불러들여 주말 3연전을 치릅니다. 그리고 하루신 뒤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고척동구장에서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로 원정 3연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삼성이 좀 이렇게 연승을 하기 위해서 누가 좀 어떤 선수가 좀 분발을 해야 할까요? 네, 모든 선수들의 활약이 필요하겠지만 아무래도 주장이자 중심 타자인 오재일의 반등이 가장 절실할 것 같습니다. 오재일은 개막 후 1할 때 타율로 부진이 허덕이면서 중심 타자로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네, 여기에 장점이던 수비에서도 아쉬운 모습이 이어지고 있으면서 얼른 슬럼프에서 탈출해 공수양면서 활약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종선발진 역시 반등의 키를 주고 있습니다. 타선이 폭발하더라도 투수가 그 이상 실점할 경우 승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결국은 투타 양면에서 모두 분발이 필요한 거죠. 예,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로 펼쳐지는 3연전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로축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대구FC가 FA컵 16강에 진출했네요. 네, 대구FC는 지난 12일 수요일 홈 DGB 대구은행 파크에서 열린 FA컵 3라운드 천안CTFC와의 경기에서 연장 혈투 끝에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승리로 대구는 FA컵 16강에 진출해 다음 달 24일 오후 7시 수원 삼성 블루잉즈와 8강 진출을 두고 맞붙게 됐습니다. 네, 연장 혈투라고 하셨어요. 네. 천안CTFC와의 경기를 좀 정리를 해주시면요. 네, FA컵 첫 경기에서 주전 대부분을 기용한 대구는 전반 38분 태양의 아들 이근호의 선제골로 앞서갔습니다. 기세를 몰아 천안을 몰아붙이던 대구는 그대로 승리하는 듯 싶었지만 후반 39분 페널티킥을 내주며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예. 네, 토너먼트 특성상 무승부가 허용되지 않기에 전후반 90분 동안 승부를 가리지 못한 대구는 연장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연장 후반 7분 고재현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바셀루스가 깔끔하게 성공시키며 재차 리드를 잡았고 더 이상의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대구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됐습니다. 예. 천안은 2부 리그 팀이라고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강한 팀이었나 봐요. 확실히 세징야라는 공격에 구심점이 빠지니 대구가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탓에 주전들이 대부분 나서고도 K리그2 팀을 상대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연장전까지 치른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 역시 무시할 수 없는 팀이었지만 대구의 약점이 더 도드라지는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다음 상대는 수원이죠. 수원은 어떤 팀인가요? 네, 수원은 현재 리그에서 2무 4패로 최하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원과 함께 올 시즌 아직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12일 FA컵 3라운드에선 안산 그리너스를 상대로 3골을 터뜨리면서 반등의 기미를 보였습니다. 네, 안심하면 안 되겠네요. 자, 그러고 보니 이제 대구의 감독을 맡았던 이병근 감독이 지금 수원을 이끌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병근 수원 감독은 2019년 대구의 수석 코치로 부임 후 2020년 감독 대행, 2021년 정식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3년간 몸담았는데요. 선수 생활 황혼기를 대구에서 보내기도 했던 만큼 이 감독은 대구와 인연이 꽤 깊은 감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네요. 이 감독이 수원 부임 후 대구는 수원전 2승 1무 1패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에는 리그 경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대구는 오늘 일요일 저녁 7시 홈 DGB 대구은행 파크에서 광주FC를 상대로 K리그 1 7라운드를 치를 예정입니다. 지난 8일 토요일 서울 원정에서 0대3으로 패배하면서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은 대구는 광주전 승리로 분위기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네, 일요일 야구와 축구 모두 홈 경기가 예정된 만큼 두 팀을 모두 응원하는 팬이시라면 2시에 야구를 관람한 뒤 축구장으로 이동해 광주전을 보시면서 주말을 마무리하는 방안도 추천드립니다. 네, 석지윤 기자도 그러면은 그러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둘 다 가야죠. 둘 다 보시는 건가요? 네. 예, 바쁘시겠습니다. 자, 홈에서 치러지는 이번 광주전 뭘 좀 유념해서 경기를 봐야 될까요? 네, 지난 시즌 K리그2를 우승하고 일부로 승격한 광주는 3승 3패 승점 9점으로 현재 5위에 자리하면서 순항 중입니다. 이정효 광주 감독은 능동적인 축구를 구사하면서 K리그1에 연착륙하고 있는데요. 네. 네, 선수비 후역습을 주 전술로 삼고 있는 대구와는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가 이런 유형의 팀들과 맞붙을 때 좋은 결과를 챙긴 기억이 많은 만큼 승패를 떠나 재미있는 경기 양상이 뜰 것이라 예상됩니다. 최근 공격 전술에서 아쉬움을 남긴 최영건 대구 감독은
광주전에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지도 관심사입니다. 예. 주중 FA컵 경기가 있었던 데다 승부가 연장전까지 이어지면서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모쪼록 좋은 결과를 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광주 소속 선수들 중에 대구 출신 선수들도 적지 않죠? 네, 대구에서 프로 데뷔를 한 이제 신창무, 박한빈, 오호성 선수와 잠깐 몸담았지만 좋은 기회로 남아있는 이상기 선수 등이 뛰고 있습니다. 특히 신창무와 오호성은 대구 유스인 현풍거 출신이기도 하죠. 네. 이들 모두 광주 유니폼을 입고 처음으로 이제 대구은행 파크를 찾을 예정입니다. 이들이 친정팀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경기를 지켜보는 묘미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이번 경기를 앞두고 좀 반가운 얼굴이도 돌아온다고 들었어요. 네,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 중이던 세징야가 이번 광주전 출전이 아주 유력할 것으로 그렇군요. 보입니다. 네, 다만 복귀 후 첫 경기인 만큼 선발 출전이 아닌 후반 결정적인 상황에서 교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징야의 존재 유무가 대구 경기력에 큰 차이를 가져오는 만큼 천군만마와도 같은 소식이죠. 그러네요. 네, 사실 세징야의 복귀는 반갑지만 대구의 세징야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은 조금 걱정되기도 합니다. 네, 어떤 부분이 아쉽다는 건가요? 네, 어느 팀이나 핵심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대구는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친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 전개와 볼 배급을 전적으로 세징야에 의존하는 모습인데요. 지난 두 경기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무득점에 그친 것도 세징야의 공백을 대처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세징야가 없는 대로 플랜 B 전술을 가동하는 것이겠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대체 불가성과 팀 공헌도를 인정받아 팀 내 최고 연봉 대우를 받고 있기도 하지만 대구가 언제까지고 세징야만을 바라볼 수만은 없는 만큼 변화가 필요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세징야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이번 광주전에서 그러면 세징야 말고 또 눈여겨봐야 할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네, 저는 양쪽 사이드백 스즈키 케이타와 황재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는 포지션은 비슷하지만 각자 장점이 다른데요. 몬테네그로 리그 출신인 케이타는 우수한 돌파력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 진영을 해집는데 능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천안전 선제골을 어시스트했죠. 네. 네, 그리고 황재원 선수는 정확도 높은 크로스가 일품인데요. 두 선수 모두 윙백인 만큼 활동량과 수비력이 우수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자, 이번 주말에는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를 관람하면서 즐겁게 보내야 되겠네요. 예. 네, 스포츠와 함께하는 주말이라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생생스포츠 대구신문의 석지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립. 대구로가 짜장면을 반값에 주문할 수 있는 블랙데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짜장면 한 그릇을 반값에 판매를 하고 짜장면 메뉴는 한 사람당 최대 4그릇까지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대구로에 회원 가입을 한 분들만 참여가 가능하고요. 신규로 가입하셔도 됩니다. 대구로 앱 메인 화면에 블랙데이 존이 있는데요. 앱에서 결제를 해야만 50% 할인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 블랙데이 이벤트는 가게 내부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대구시가 2023 대구 정원 박람회에 조성될 학생 정원에 대한 작품 공모를 진행합니다. 지역에서 처음 개최되는 정원 박람회에서 학생들이 직접 정원을 조성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학생 정원 작품 공모의 주제는 리버스 가든으로 하중도의 장소성을 반영합니다. 심사는 총 2단계로 진행되고요. 1차 심사에서 선정된 10개의 작품은 하중도의 실제 조성이 되고 현장 심사에서 수상 순위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작품 접수는 5월 18일 목요일까지고요. 정원 조성비는 팀당 50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하네요. 자세한 사항은 대구 정원 박람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황사와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나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공기청정기가 필수 가전제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공기청정기 사용 시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공기청정기를 벽에 딱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기청정기의 효율을 위해 벽과의 거리는 약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요리를 할 때 공기청정기를 바로 옆에 두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하면 왠지 요리할 때 발생하는 냄새나 공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좋지가 않습니다. 자칫 기름이 공기청정기의 내부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고요. 이 때문에 공기청정기의 수명도 짧아져 좋지 않다고 하네요. 그리고 필터 청소 필수인 거 아시죠? 반드시 세척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눈과 코가 따끔따끔한 날들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황사에 취약한 호흡기와 눈 건강 보호를 위해 미나리와 냉이를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식품업계에 따르면 무기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미나리는 칼륨 함유량이 높아서 체내 독소 배출 및 중금속 해독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하고요. 이 봄철 대표적인 식재료인 냉이는 봄에 먹는 인삼으로도 통합니다. 이 냉이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봄철 황사와 건조한 날씨로 인해 피로해진 눈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미나리와 냉이로 몸속에 쌓인 유해물질 날려보시고요.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이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정보 알림이 윤가영입니다.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비가 내리겠는데요. 늦은 오후 대구와 경북 남부부터 비가 시작돼서 밤에 저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 남부, 울릉도와 독도에 10에서 40mm, 경북 북부에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낮 기온은 19도에서 23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고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오늘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 황사와 더불어 건조하고 참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이번 주말 비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흙먼지를 머금은 황사비 형태로 내린다고 하니까 야외 활동하실 때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